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업로드했던 영상 보셨습니까? 조금 부끄러웠지만 선생님도 만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선생님 풀어봤던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시험을 쳤죠? 6월 수능 모의평가 생명과학 5원에 대한 분석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면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여러분들 그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라든지 혹은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학생은 뭐 몇 번 문제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학생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개인별로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6월 모평의 단원별 문항수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3월달, 4월달과 학평과 모평에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학평은 교육청에서 문제를 냅니다. 학평은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나 모의평가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를 모의수능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출제하는 그 기관에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1단원, 2단원 합쳐서 3문제 나왔고요. 이 중에 1단원 하나, 2단원 2문제 나왔었습니다. 1단원은 생명현상의 특성 딱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이 8문제나 나왔어요. 앞에 있는 학평보다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4단원은 똑같이 6문제 나왔고 5단원이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생명과학 1에서는 3단원과 4단원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매우 20문제 중에 지금 14문제. 조금 적게 이제 4월달 비교하면 13문제 정도. 4월은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보통 13문제 아니면 14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 4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원, 2단원, 5단원은 여러분 그냥 개념 파트입니다.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1, 2, 5단원에 지금 한 6문제, 이 6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실수해도 안 되고 절대 틀려도 안 되고 이 부분을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육모 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사도 나왔고 코로나를 고려해서 특히 재학생들을 고려해서 좀 쉽게 나온 게 아니냐. 그 선생님도 그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수학 가형을 제외하고는 지난 수능과 굉장히 평이하게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등급 컷이 1등급이 45, 45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죠? 2등급이 42, 3등급이 37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흥분의 전도 파트에서 어떤 속도 개념 그리고 막전이 변화를 이용해서 푸는 조금의 고난도 문제가 이번 육모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것도 크게는 없었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굳이 꼽자면 5단원에서 하나 꼽을 수는 있지만 굳이 신유형은 없다고도 보여져서 좀 평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육모하고 구모 수능의 차이는요. 육모, 구모 때 응시를 하지 않은 재수생 및 N수생들이 수능에는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의치한이나 그런 스카이를 노리는 상위권 학생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는 등급보다는 원점수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연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연관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 연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2학년, 지금 3학년, 작년에 2학년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를 낼 때 쌤 연관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과학교육과정을 집필하는 기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9 개정에서 2015 개정으로 넘으면서 맨델 유전 파트가 빠졌다. 그래서 연관이 안 나오는데 몇몇 책에는 또 참고서에는 그런 게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스럽다. 나도 혼동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 자유지만 공식적인 학교 평가에는 사람 유전에서 연관을 다루지 않는 것이 교육과정의 취지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연관을 가르치지 않았고
올해도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학평엔 안 나왔었는데 육모에 딱 연관이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멘붕인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과거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과거 이전 교육과정에서 연관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특히 이게 멘델 유전 파트에서 어떤 표현형의 비를 보고 상인 연관인지 상반 연관인지 그리고 대립 유전자들 중에 누가 연관이고 누군 독립이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거의 확신합니다. 뭐 100%는 못하겠지만 거의 확신해요. 왜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 위배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4번이랑 17번 문제처럼 연관이란 상황을 다 주어졌어요. 14번에는 염색체 그림이 나왔고요. 17번에는 두 유전자가 7번 염색체였나요? 거기 연관되어 있다고 미리 다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유전에서 연관을 포함은 시키지만 과거 그 기출 문제 유형만큼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관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이따 문제 풀겠지만 문제 풀 때 연관된 대립 유전자를 그냥 세트로 같이 움직이게 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육모를 보고 이게 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합해서 얘기하면 수능은 이번 육모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요. 보통 수능이 뭐 육모나 구모의 중간 정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육모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단원 문제예요. 생명 현상의 특성이고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생물의 특성의 예를 보고 가보시면 개구리 하는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이게 뭐냐면 발생과 생장이죠. 위에 있죠? 발생과 생장. 그리고 식물은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한다. 이 광합성이잖아요. 얘가 물질대사입니다. 그죠? 물질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의 특성을 써놓고 예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기억 맞죠? 자, 효소. 여러분들, 그 물질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는 중요한 거고, 이 효소가 여러분들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적응과 진화의 예인데요. 가랑잎 벌레의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해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적응과 진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적응과 진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네. 가랑잎 벌레의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생겨 먹었어. 왜? 그게 가장 이 친구가 자연 선택이 되는 유리한 어떤 형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형태가 적응과 진화의 산물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면 다 적응과 진화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1번 문제는 쉽습니다. 뭐 개념을 한 번만 혹시나 여러분들 간과한 사람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적어보면 자, 여러분들 생물의 특성, 우리가 생명 현상의 특성 몇 가지 정도를 다루죠?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 얘기가 좀 나옵니다. 뭐 단세포니 다세포니 핵이 있냐 없냐에 따라 원핵이니 진핵이니 이런 얘기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 동화작용, 이하작용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다 했었죠. 세 번째, 그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유지 묶어서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생과 생장. 아이고. 생장이고요.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적응과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생명현상의 특성을 왜 이러냐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죄송합니다. 요 각각에 해당되는 예시들을 주로 보세요. 수능 문제에서는 이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특징을 묻는다기보다 어떤 예시가 어떤 생물의 특성인지를 매치시키는 지금 1번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이에요. 이거는 2단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ATP, ADP 사이의 전환. 뭐 ATP, ADP 이거는 이제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 아데닌하고 리보스 합친 요거를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하고요. 이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몇 개죠? 3인산.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요거를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3인산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면 얘는 뭐예요? 아데노신의 2인산이니까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이게 ATP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ATP가 아니라 ADP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 뭐 일어나죠?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 호흡을 하면 여러분들 ADP랑 무기인산을 ATP로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ATP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ADP를 ATP로 만드는 요 1번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됐죠? 오케이. 디귿. 과정 2에서, 과정 2는 ATP에 있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끊는,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져서 이렇게, 여긴 끊어져 있죠. 그죠? 간단하죠? 오케이. 뭐 이건 굳이 언급할 것도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3단원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 심장과 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고, 표는 기억이 심장에, 니은이 위에 각각 작용할 때 나타나는 기관의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일단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촉진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위가 이제 소화기관이니까 소화작용이 촉진되죠. 부교감신경은 소화작용을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액제됨이 아니라 촉진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이후보다 짧다. 교감은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이제 중추, CNS, 중추신경계고 여기가 이제 반응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여기가 신경절이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습니다. 교감신경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부교감신경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얘들 둘 다 자율신경이잖아요. 교감, 부교감은 둘 다 뭐예요? 감각신경이 아니라 운동신경입니다. 즉 원심성 신경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경계를 구분할 때 우리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했고요. 중추신경계를 뇌와 척수, 뇌 안에 뭐 대뇌, 간뇌, 소뇌, 중뇌, 연수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되고, 말초신경계를 구심성부와 원심성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구심성에 우리가 그 체성 감각신경 있고요. 원심성에 체성 운동신경이 있고 자율 운동신경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가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그리고 이 자율 운동신경에 여러분 또 두 가지, 지금 여기 나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전부 자율신경이고 원심성이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아닙니다. 이쪽이 감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 체성신경계, 얘를 자율신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A와 B를 나타냈고, 여기가 이제 시냅스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A, B 중에 누가 시냅스 이전 뉴런이에요? 왼쪽에 있는 A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흥분의 전달 방향이 이쪽이니까 B가 시냅스 이전 뉴런, A가 시냅스 후 뉴런입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 후 뉴런 얘기할 때는 흥분의 전달 방향을 보고 얘기해라. 맨날 왼쪽이 전, 오른쪽이 후가 아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시냅스 부분을 확대해서 흥분 전달 경로를 얘기했는데, 시냅스 소포가 있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잖아요. 이게 축상 말단이죠. 그래서 이게 B 거예요. 이 B, 시냅스 전 뉴런의 축상 말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혹은 신경세포 쪽이니까 A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들을 뭐라 그래요?
수용체라고 하죠.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수용체 결합하면 이 수용체가 이제 그 나트륨 통로 역할을 동시에 하는 수용체라 신경전달 물질이 딱 붙으면 여기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국이 일어나고 해서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또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시냅스 전 뉴런에서 후 뉴런까지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흥분을 이동시켜주는 방법이 전달.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 보시면 X는 B의 축상말단이다. 시냅스 소포 있으니까 축상말단.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기억입니다. A의 신경전달 물질. 여기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지점 D1에 여기에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흥분의 전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아마 이게 흥분의 전달이 아니라 흥분 전도에서 좀 고난도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자, 5번도 3단원 문제네요. 자,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열 발생량 혹은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중 하나이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체온을 높여주기 위한 역할이죠. 그럼 이 열 발생량이 증가하려면 그 전에 어떤 자극이 와야겠어요? 저온 자극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온 자극이 와야 내가 체온을 높여야 되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높이겠죠. 이해되세요?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피부 근처 다 뭐 줄여서 그냥 혈액량이라고 할게요. 혈액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체온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르면 그 혈액이 주변에 이제 열을 많이 뺏기니까 이게 사실 열 발산량을 늘리는 기작이죠. 이 말은 현재 어떤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고온 자극이 와야 이 일이 일어나서 체온을 낮춘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줄어들고 고온 자극이 왔을 때 늘어나는, 그지? 즉 이 기억은 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기억은 열 발생량이다. 틀렸고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이게 기억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보다.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하던 방법과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바꿨는데 이게 지금 PPT를 바로 띄우다 보니까 굉장히 자꾸 넘어가네요. 좀 죄송해요, 여러분. 자, 체온 조절 중추는 간 내에 시상하보입니다. 맞죠? 요거는 뭐 개념적인 거니까요. 자, 6번으로 넘어가요. 6번. 다음은 사람의 질병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 내용이다. 이게 점을 찍으니까 넘어가는구나. 자, 여러분 뭐 병원체 얘기 나오는데요. 병원체는 문제가 수능에서 매년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원체를 한번 우리가 쭉 정리해 볼까요? 원투펀치가 세균과 바이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곰팡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프라이온.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수능에는 얘들 둘을 많이 물어봅니다. 세균의 특징. 세균은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핵이 없을 뿐이에요. 핵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중요한 게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핵산과 단백질 껍질은 가지고 있죠. 곰팡이는 여러분들 얘는 진핵생물입니다. 얘는 세균과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대표적인 질병이 무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항생제를 치료한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세균이 제일 많이 나온 건 결핵이에요. 결핵 말고도 많습니다. 바이러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감기, 독감, 또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원생생물의 대표적인 것은 말라리아죠. 그리고 변형된 프라이어는 잘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얘가 광우병이고요. 얘는 이제 단백질 입자입니다. 생명체가 아니에요. 단백질 입자예요. 자, 무좀의 병원체는 곰팡이다. 맞죠? 말라리아는 그렇죠. 원생생물에 의해서 말라리아라는 이 질병은 모기가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모기 안에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원생생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원생생물에 의한 그 질병들은 매개곤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세포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바이러스는 복제를 통해 증식한다는 말을 써요. 아이고, 또 찍었네. 점을 안 찍어야겠다. 복제를 통해서 증식하고, 이 복제할 때도 반드시 어디에서만? 숙주 내에서만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왜? 세포 구조도 아니고 독자적인 효소가 없기 때문에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찍어. 넘어가. 또 안 넘어가네. 자, 7번이에요. 자,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특징. 이제 이것도 이제 2단원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기관계 이 파트는 뭐 짜지구리하게 기본적인 뭐 외워야 될 거 이런 것들 지역적으로 잘 안 물어보고요. 통합적인 특성을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지역적으로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오줌을 통해 여기 이제 배설계죠. 그 다음에 음식물 분해하니까 소화기고요. 순환계 특징은 뭐 영양소 운반이 주죠. 그죠? 자, A는 배설계고요. 소장은 소화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장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간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능에서 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소화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암모니아를 뭘로? 요소로 전환하는 이 역할이 간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쓸개즙을 생성한다는 거.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설기하고 좀 연관이 있고, 요거는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은 소화기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티록신 나왔네요. 여러분, 티록신을 만드는 곳은 어디예요? 내분비샘은 갑상샘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에서 티록신을 만들어서 이 티록신이 이 순환계를 통한다는 말을 바꾸면 혈액을 통해. 그죠? 어차피 호르몬은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 타고 이동하잖아요. 얘는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에 가서 일한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8번. 그린 가하바나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의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혈중 X의 농도.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섭취, 그러니까 식사 후, 이걸 식사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뭐 식사 후란 말 많이 썼잖아. 근데 식사를 뭐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탄수화물 섭취라고 해줬는데,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아져요. 왜? 내가 먹은 식사하는 먹은 데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당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얘가 결과예요. 내가 목적이야. 지금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야 돼. 그럼 혈당을 낮추는 누가 많이 나오겠어? 그렇지.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야. 얘를 기억해야지. 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하고 나서 많이 나오는 이 B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고, A는 이제 그 글루카곤이겠죠. 여기 B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 X가 인슐린이고요. 요 B랑 A는 문제를 쓰면 안 읽었네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인데 이 B가 이제 정상인이죠. A가 당뇨병 환자고. 당뇨병 환자는 산수화물을 섭취해도 인슐린 농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고, 정상인은 올라간다는 거. 그죠? 그리고 혈중 포도당 농도도 탄수화물 섭취하고 나서 계속 높게 유지되는 얘가 이제 당뇨병 환자죠. 당뇨병 환자고, 높아졌는데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다시 낮아지는 얘가 정상인. 그래서 B, A 매치되죠? 됐습니까? B는 정상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인슐린은 베타세포. 쌤 얘기했죠? 인슐린은 어디 주사한다고? 배에 주사합니다. 배. 인슐린을 배에 주사합니다. 여러분들 배에 이렇게 주사기를 꽉 꼽아요. 배, 베타세포.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그러면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겠죠. 자, 정상인에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 야,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기량작용이야. 그럼 인슐린이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글루카곤 농도는 섭취 시점보다 T1에서가 섭취 시점이 T1보다 낮대요. 지금 인슐린은 보시면 섭취 시점이 여기 볼게요. 섭취 시점이 T1 시점하고 이거는 Y축이 포도당 농도인데 인슐린 농도는 어디가 높겠어요? 섭취하는 그 순간은 인슐린 농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왜? 섭취하고 나서 혈당이 높아져야 이 T1일 때는 인슐린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슐린의 농도가 섭취한 시점보다 T1 시점이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혈중 포도 농도가 완전히 최상에 달했을 때 이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니까 얘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가 높으니까 반대로 글루카곤의 농도는 언제가 높은 거예요? 섭취할 때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취 시점에서가 T1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다라고 해야 되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천천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9번 이제 4단원 유전 문제가 나왔는데 염색체 문제가 나왔고 어렵지 않아요. 핵상 판단하겠습니다. 가는 2에는 6, 2에는 물음표 중에 하나래요. 근데 얘는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죠. 회색끼리, 흰색끼리, 검은색끼리. 그럼 핵상이 2n입니다. 게다가 염색체가 총 몇 개예요? 6이에요. 그래서 2에는 6이니까 아 너가 A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너가 B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핵상 자체가 상동 염색체 쌍이 없죠. 흰 거, 검은 거, 더 새까만 거, 좀 짙은, 옅은 회색들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핵상이 N이고 N은 6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2N이면 얼마란 소리지? 12라는 친구예요. 여기 물음표에는 1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는 A의 세포 남았고요. 가와 나의 핵상은 지금 현재 다르죠. 얘는 2N이고 얘는 N입니다. 즉 핵상은 상동 염색체가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해라. 디귿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 자,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 중기는 우리 이런 그래프 그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기고 여기가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고 했을 때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체세포 분열 중기라면 이쯤이에요. 이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핵상도 당연히 2N이고 분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된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요 시점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복제가 안 된 게 있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 요 위에 갔을 때는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다시 분리돼서 하나 요런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2N인데다가 분체가 다 붙어 있는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N은 10이잖아요. 그럼 염색체가 12개인데 다 분체가 있으니까 염색 분체 수는 곱하기 2를 해서 24개가 된다는 거지. 염색체 수가 아니라 분체 수를 물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얘는 염색체 몇 개예요? 2개죠. 분체는요? 2개입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염색체 몇 개예요? 자, 얘 염색체 2개. 염색 분체도 2개라고 합시다. 아이고. 2개라고 합시다. 얘 염색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죠? 분체는 4가닥이 되는 거예요. 분체는 각각의 가닥입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2배가 되는 거죠. 됐죠? 다 알고 계시죠? 혹시나 했습니다. 자, 10번이에요. 10번도 4단원 유전 파트인데 세포 주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포 주기는 G1, S, G2, M. 그죠? 요 G1부터 S, G2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뭉쳐서 간기, 그죠? 요 M기, 여기만 분열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시기에 S기 때 DNA 복제, 맞죠? S가 이제 요 신테시스 S, DNA 복제, 합성 이런 뜻이거든요. DNA 복제도 한 가닥을 가지고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S란 뜻입니다. 그래서 S기 때 DNA 복제 혹은 DNA 합성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니은 D2니까 당연히 간기 맞죠? 그리고 뭐 간기 때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추가할까요? 염색체예요, 염색사예요. 염색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핵막이 관찰되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간기라는 말을 염색사가 관찰되는 시기다, 핵막이 관찰되는 시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반대로 분열기 때는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가 관찰되고 핵막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핵막이 없죠, 그죠? 뭐 분열기 처음에 전기 때는 좀 보일 수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더 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여러분들 문제를 딱 읽어보시면요, 체세포라 그랬어요. 체세포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하는 친구 때문에 상동염색체 접합,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는 걸로 우리는 이가염색체라고 하죠. 얘는 언제만 나타나요? 얘는 감수 1분열 전기 때나 감수 1분열 중기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기는 안 돼요. 후기는 왜냐하면 이 상동염색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상동염색과 접합해 있는 이가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때만 볼 수 있는 감수 분열의 특징이라 체세포 분열이니까 땡 해서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11번. 표 가는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우점종에 대한 자료다. 여러분들 이 11번 풀면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 풀긴 풀었지만 계산한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점종이라는 게 중요치가 높아야 되는데 이 중요치라는 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것을 중요치라고 해요. 이건 사실 안 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또 이 개념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피도, 여기 상대 값이 들어가면 전부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체 중에 자기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하다는 게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A, B, C 이외에 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23 더하기 45는 68이니까 얘는 32다. 맞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빈도를 나타냈거든요. 빈도, 여러분 빈도가 뭐예요? 빈도는 그 전체 방영구 칸수분의 어떤 특정 종이 출현한 칸수,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거든요. 빈도. 근데 지금 그걸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빈도 개념 몰라도. 상대 빈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예분의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럼 32, 64에 16 더하면 80분의 0.16인데 그냥 16으로 할게요. 그죠?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8로 나누면 8, 26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와? 20%가 나오네. 즉 얘가 20%. 그럼 얘들 다 2배니까 40%, 40%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상대 빈도를 퍼센테이지로 다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점종 물었습니다. 우점종은 여기 나오잖아요.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그 다음 상대 밀도까지 돼요. 개체수. 여러분들 밀도가 면적분의 개체수잖아요. 개체가 아니고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밀도는 부피분의 뭐예요? 질량이잖아. 근데 부피가 면적에 해당하고 질량이 개체수에 해당하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자, 일단 B는 탈락이에요. 얘는 23, 20 탈락이야. 그럼 A하고 C인데 A, C 40으로 똑같아. 그럼 30이랑 40은 얼마 차이나? 이게 13%나 차이나. 근데 여기서 이 198과 171을 상대값 했을 때 13%나 차이가 날까? 왜냐하면 얘들 값 다 더하면 한 400 얼마 나올 것 같아. 270, 450 나오네. 맞죠? 450분의 198, 450분의 171이 과연 13%나 차이가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럼 계산해 볼 것도 없이 C가 우점종이 맞다 해서 5번으로 가면 돼요. 지금 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만 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정집집하면 이제 계산하면 돼. 계산하는데 잘 나오겠니, 이게 값이? 안 나오잖아, 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해서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자, 12번입니다. 정말 이 12번 선생님이 실수해서 틀린. 뭐 그것도 실력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짜증나네요. 자, 12번. 이 문제도 여러분 삼투압 조절도 수능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성 유지가 있잖아요. 항상성 유지 파트에서 우리 세 가지 배우거든요. 혈당 조절, 그리고 체온 조절, 그리고 삼투압 조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번 6모에는 좀 다양하게 물어봤어요. 아까 8번 문제에서 혈당도 나왔고, 그리고 앞에 이제 체온도 나왔었죠? 아까 몇 번 문제였습니까? 5번 문제에서. 5번 문제에서 체온도 나왔고, 8번 문제에서 혈당도 나왔고, 삼투압 문제에서, 지금 12번. 이게 다 출제가 됐어요. 지금 이번 6모는 좀 희한한데, 사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빠져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이 셋 중에 이겁니다. 혈당 체온은 그냥 개념인데요. 삼투압은 좀 인과관계를 따져서 또 그래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 셋 중에는 학생들이 좀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상성은 좀 특히 삼투압 조절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두시는 걸 좋고요. 자, 기억 니은이 혈당 삼투압 아니면 전체 혈액량 중 하나랍니다. 미리 공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은 얘가 혈액량이고 얘가 삼투압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미리 공부해서 안 학생들은. 근데 예를 들어 이건 몰랐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얘가 왜 삼투압이냐면, 자 보세요. 니은이 많아지면 오른쪽으로 가면 ADH 농도가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DH 농도가 많이 나오면 수분 제흡수량이 늘어서 결국 혈당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맞죠? ADH가 많이 나오면 수분 제흡수량이 늘어서 혈액 속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혈당 삼투압. 선생님이 삼투압은 항상 농도로 바꿔 생각을 하겠죠?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혈당 삼투압이겠죠. 혈당 삼투압이 높아져서 이렇게 해서 결과로 낮아졌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얘는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이 줄어들면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이 줄어드니까 여기는 ADH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ADH가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혈당 삼투압이 높아지는 결과인데 여기 또 한 칸 더 적어볼게요. ADH가 많아지면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이 늡니다. 늘어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생각해보세요. 수분이 많이 제흡수돼서 들어오니까 오줌의 양은 줄고요. 그리고 제흡수라는 게 이제 그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오줌으로 나갈 애들을 거기 있는 물을 혈관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다 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져요. 되겠습니까? ADH가 많이 나와서 수분 제입수량이 늘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만 요걸 알아야지. 요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혹은 오줌량이 줄어든다는 거를 이렇게도 요즘 물어보죠. 오줌량이 줄어드는 거랑 또 같은 의미가 뭐예요?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줌의 양이 준다는 거는 농도가 높아지죠. 물이 적어지니까. 그럼 삼투압 농도니까 얘는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둘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가 지금 혈액량이 되는 게 전체 혈액량이 줄면 이 혈액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얘가 많이 나와서 혈액량이 많아진다. 매치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은 혈당 삼투압이다. 맞죠? 콩팥의 ADH 표적기관이다. 맞습니다. 자, ADH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죠?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내분비샘에서 ADH를 만들어서 이 ADH가 혈액을 타고 어디에 가서 작용합니까? 콩팥에 가서 작용합니다.
바꿔서 수분 제흡소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ADH를 만드는 얘는 내분비샘이고요. 그리고 콩팥은 ADH가 가서 일을 하는, 작용을 하는 표적기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난리가 났네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디귿 봅니다. 나오죠? 오줌 생성량 나오네요.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지금 T1에서는 ADH 농도가 높아요. ADH 농도가요. T2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ADH 농도가 높을수록 오줌량은 줄어들잖아요. 그죠? 오줌 생성량은 줄죠? 맞습니까? 그래서 ADH 농도가 높은 여기가 오줌 생성량, 오생은 얘는 낮고 T2가 높다는 거.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T1에서가 T2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 해서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13번입니다. 자, 3단원의 근수축 문제. 요것도 뭐 좀 까다로운 학생들은 까다로워 하는데 요걸 또 마스터한 친구들은 요 문제 나오면 오케이, 땡큐. 굉장히 빨리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수축인데요.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 지선부터 지선까지 X가 마디죠. 그죠? 근육 원섬유 마디.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역의 길이, X의 길이와 기역의 길이를 나타낸다. 기역이 여러분 뭐예요? A대죠.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랑 같은 거. A대는 수축을 하든 이완하든 변함없죠. 1.6. 그리고 전체 길이가 긴 얘가 뭐 상대적으로 이완, 얘가 수축 시점이다. 그렇죠? T1에서 T2로 갈수록 수축하고 있다라는 거. 자, 구간 기역은 뭐 A 되고요. 니은은 요게 이제 H 되죠. 그 다음 디귿은 I 됩니다. I 대 절반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거든요. 얘도 이제 I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합쳐서 I 대. I 대 절반. 됐습니까? 자, T1에서 T2로 될 때, 즉 수축할 때 ATP죠. 이건 당연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ATP를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 여러분 기역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은 요 부분이거든요. 즉 이 값은 뭘 의미냐면 액틴과 마요신이 겹치는, 그래서 겹치는 이라고 할게요. 액틴과 마요신이 겹치는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겹치는 부분은 여러분 언제가 커요? 수축했을 때가 더 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체가 0.4가 줄었죠? 맞습니까? 전체가 0.4가 줄면 H대도 0.4가 줄지만 요 I대 절반 여기도 0.2, 0.2 해서 전체 0.4 줄고요. 그럼 여기는 0.2, 0.2가 늘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액틴이 마요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니까 여기에 줄어드는 양과 여기에 늘어나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왜? 결국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거든. 얘가 지금 0.2 줄었으면 얘는 0.2 늘어야 되고 이 디귿 부분이 0.2 줄고 0.2 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0.2, 0.2 줄어서 얘가 0.4 줄고 전체적으로도 0.4가 주는 게 개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 길이를 뺀 값 이렇게 얘기하면 요 부분 두 군데를 합쳤기 때문에 0.2가 아니라 0.4만큼 차이가 나고요. T2일 때 수축대가 이온일 때보다 0.4만큼 크다고 해야지 답 맞는 말입니다. 디귿, T2일 때 디귿의 길이. 디귿은 액틴의 절반인데요. 이게 뭐랄까, I에 대해 절반인데요. X에서 기역을 빼면 디귿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X에서 기역 빼서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그냥 디귿이 나와요. 눈에 띡 보이잖아요. 그죠? T2일 때 X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1이죠. 1을 2로 나누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수축은 딴 거 없습니다. 근수축은 액틴 필라멘트나 마요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변화는 없다. 액틴이 마요신 사이로 들어갔다 끼어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줄어든 폭과 여기가 늘어난 폭 같아야 되고 여기 줄어든 거 두 개 합친 게 H대 혹은 전체 줄어든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절반
좌우 대칭인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이에요. 14번은 뭐 별표 한 개 칠게요. 여러분들 뭐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관이 되어 있죠. 연관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거 요 하나의 염색체 안에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세트로 있는 것을 연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염색체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이 유전할 때 우리 상동 염색체 23쌍에 유전자가 2에서 3만 개나 있어요. 2만에서 3만 개 유전자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23쌍의 염색체에 약 한 중간 정도 2만 5천 개를 합시다. 한 2만 5천 개 유전자가 있으려면 무조건 연관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안에 유전자 한 개 있는 경우는 없다고. 우리가 어떤 특정 유전자만 보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람의 유전에 사람한테는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 한 1000개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관을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약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라지 A하고 스몰 B, 스몰 A, 라지 B. 사실 이런 걸 상반 연관, 뭐 이런 걸 상인 연관해서 했는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형의 B 따지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주어진 걸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라지 A와 스몰 B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세트예요. 얘들이 떨어지려고 하면 염색체 끊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스몰 A, 라지 B도 세트. 얘도 세트, 얘도 세트. 세트화 시켜서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기억도 또, 요것도 이제 또, 지난 2009의 색깔이 좀 짙은, 단일 인자 유전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한 쌍밖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게 사실 중간 유전이라는 거거든요. 불완전 우선. 이 개념이 2015에서 딱 따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근데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라지 A, 스몰 A 원래 보통 단일 인자 유전은 이거 두 개 표현형 같죠. 얘만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은 얘랑 둘이 표현형이 같지 않다는 걸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이 다르고 즉 얘가 한 쌍이니까 표현형이 세 가지 나온다는 뜻이야. 그대로 따라가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이 세 개 유전자 B, D, E 세 쌍이나 나왔잖아요. 얘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죠? 다인자 유전은 맨날 똑같은 유형이 나오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종류는 관계없다. 맞죠? 맨날 그렇게 나와요. 자, 밑에 보세요. 유전자 다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P하고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즉 얘들은 체세포인데 얘가 생식세포를 각각 만들어서 그 생식세포가 수정돼가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를 물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해보면 돼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얘랑 얘랑 만나면 라지 A에다가 스몰 B, 라지 B는 안 적을게요. 왜냐하면 이건 다인자 유전, B, D, E는 다인자 유전이고 대문자 수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라지 A의 대문자가 한 개인 거야. 라지 B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랑 만날게요. 뒤에 거랑 뒤 만납니다. 라지 A, 스몰 A인데 대문자가 없어요. 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뒤앞 만나겠습니다. 뒤앞은 라지 A, 스몰 A인데 대문자가 B가 두 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뒤는 스몰 A인데 대문자가 한 개입니다. 요 각각은 표현형이 다 다르죠. 왜냐면 얘는 A가 다르고 얘들 둘은 A, 즉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같지만 이 대문자 수가 다르니까 이게 달라지겠죠.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적어놓고 얘가 둘이 만나도 네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앞 만나면 이거는 이제 뭐 기억에 대해서 쓸 필요 없죠. 대문자 수만 적으면 됩니다. 두 개, 한 개니까 대문자 세 개. 가로에서 쓸게요. 앞, 뒤 하면 얘도 대문자 세 개. 3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도 뒤, 앞 하면 대문자 한 개 나오고 뒤 하면 대문자 또 한 개 나오네. 야, 이럴 때는 지우세요, 한 개씩. 똑같잖아요, 어차피. 지금 가지수를 묻는 거니까. 똑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4개, 여기 2개.
그럼 만날 수 있는 게 4, 2, 8에서 답 4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는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만나나 다 되죠. 왜냐면 얘는 요 A가 고유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 라지 A가 요렇게 만나는 두 가지 더하기 스몰 A가 요렇게 만나는 두 가지는 그대로 깔고 가시고 뭐를 고려해야 되냐? 요 라지 스몰이 얘는 기억이 된 표현이 같거든. 근데 뒤에 대문자가 똑같을 수 있죠. 왜냐면 자 요렇게 보면 라지 스몰 A에 3이 나죠. 3.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 5예요. 요렇게 하면 1이에요. 근데 요렇게 하면 또 3이야. 또 3. 그럼 3이 하나 중복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4개가 아니라 3, 3 중복이니까 가지수를 물었으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 5, 1, 3이니까 3, 5, 1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표현형의 가지수는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연습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 이렇게 주어져 연관을 주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그거보다 이전 교육과정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 표가는 세포 1, 2, 3에서 특징 기니디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기니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각각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형질세포. 적을게요.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거 다 되죠.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보세형.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건 T림프구잖아요. 그럼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되는데 형질세포는 안 돼요. 왜? 형질세포는 B림프구가 분해된 거기 때문에 얘는 B림프구가 뿌립니다. 그래서 얘는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이 되는 친구들이고, 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이게 세포성 면역 아닙니까? 세포성 면역이니까 세포독성 T림프구, 킬러 T셀, 킬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특징 기니디가 뭔지 몰라도 세포독성 T림프구는 다 나오죠. 다 나오는 게 누구예요? 다 O인 게 얘밖에 없죠. 네가 세포독성 T림프구나. 1, 2, 3 특징 기니디 바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개 나오는 거 여기 있네요. 2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게 보조 T림프구 2개 나오죠. 네가 보조 T림프구 2개 나오죠. 그럼 보조 T림프구가 안 나오는 요거, 요 X, 요게 디귿. 네가 디귿 특징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질세포. 얘죠? 남은 거 얘가. 2가 형질세포인데 형질세포가 나오는 유일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이죠. 얘가 니은이구나. 얘들은 없잖아. 니은. 자동으로 얘가 기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은 보조 T림프구다. 세포독성 T림프구예요. 2. 형질세포 항체. 맞죠?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합니다. 디귿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디귿 이 특징 맞죠?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죠? 됐죠? 한 번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면역, 방어작용. 면역은 2가지로 나뉩니다. 특이적, 비특이적부터 할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 안 쓸게요.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 2가지로 구분됩니다. 맞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뭐 선천성 면역 이런 말도 씁니다. 얘는 크게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구분합니다. 외부 방어에 뭐가 있냐면 피부나 점막 안 쓸게요. 내부 방어, 염증 방어는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 쉽잖아 이거. 자, 그다음 특이적 방어 작용. 특이적 면역이 세포성 면역과 뭐예요? 재액성 면역이죠. 보조 T림프구는 한 이쯤에서 얘들 둘 다에 관여합니다. 근데 이 세포성 면역과 관계된 게 우리 방금 했던 세포 독성 T림프구고, 체액성 면역에 나오는 게 B림프구예요. B림프구. 근데 이 B림프구가 여러분 어떻게 분화하죠?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한테 얘가 활성화되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죠. 그리고 이 형질세포가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듭니다. 얘가 체액성 면역. 요 세포독성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 그게 사실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억세포 때문에
동일한 학원 재침 입시 여기서부터 또 형질세포, 기억세포 돼서 빠르게 되는 게 2차 면역 반응. 백신의 원리가 이거 관련 있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을 좀 특별히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어렵기 때문에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굉장히 선생님 시간을 많이 끌렸고, 물론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선생님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 만점이나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게 이런 어려운 문제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닌 학생들은 나중에 하시고, 기본 개념 3등급, 2등급 수준까지 올리시고, 이제 1등급 목표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좀 빨리 푸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스킬도 필요하고, 또 그런 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또 눈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 스타에서 결정되고, 나는 B, B 스타, 다는 D, D 스타에서 결정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다들 풀어보고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 유전 가계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뭐 누가 뭐 유전병 유전자고 정상 유전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A하고 A 스타가 이 밑에 있는 표를 보고 얘네들이 각각의 유전자형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유전자가 뭐 아빠로부터 왔는지 엄마로부터 왔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그 가나 같은 경우에 가와나는 7번 염색체, 상염색체 연관이 돼 있죠. 연관된 걸 알려줬습니다. 다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A, B는 같이 묶여 있고 D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가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생식세포 만들 때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니은을 갖는 생식세포 만들어줬고, 이게 아빠의 정상 생식세포가 결합돼서 A가 지금 남동생이죠. 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니은은 가나다 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 서로 다른 대립, 즉 기니가 A 스타거나 B 스타거나 D 스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A고 뭐 니은 D 스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얘네들 대립 유전자 각각 한 개당 DNA 상대량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수 분열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알고 계시죠? 제가 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적인 개념부터 조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보면 얘가 복제되기 전 지원기, 복제된 후 감수 1분열 후, 2분열 후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각각의 어느 단계에서 DNA 상대량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있으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라지 A고 얘도 라지 A다. 얘는 DNA 상대량이 2예요. 2죠? 얘는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얘가 이렇게 복제가 돼서 다 라지 A입니다. 그럼 얘는 4가 돼요. 그죠? 지금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감수 1분열 끝나면 한 개만 남죠? 그죠? 그럼 여기는 또 2예요. 얘랑 얘가 헷갈려요. 마지막은 쉬워요. 마지막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DNA 상대량 2, 4, 2, 1인데 4, 1은 티가 나요. 요거 핵상이 2n일 때 복제되기 전과 핵상이 n일 때 본체가 있는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가계도를. 요 안에 이제 유전자를 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영희. 오빠니까 영희가 여자죠. 그 다음에 남동생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각각 한번 염색체를 짝대기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버지는 몰라요. 어머니부터 갈게요. 어머니는 이 세포가 2n인지 n인지 모르겠지만 둘둘둘이랍니다. 그럼 둘둘둘이라는 거는 핵상 n이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핵상이 n이고
여기에 A, B, D 스타. 이렇게 복제된 세 번째 단계. 이런 단계죠. 이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핵상이 2n이면서, 그죠? 핵상이 2n이면서 복제된 요 상태. 요 상태. 그럼 요 상태라면 복제된 2니까 복제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A도 있고 A 프라임도 있고 B도 있고 B 프라임도 있고 D도 있고 D 프라임도 있는 요 세포. 근데 여기는 이제 A, B, D 프라임이 나타나니까 두 개씩 있는 두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핵상이 2n인데 이게 첫 번째 단계라서 동형접합일 수 있죠. 한 가닥씩 있는데 동형접합이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A, B, B, D 프라임, D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엄마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접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빠를 한번 볼까요? 오빠는요. 1, 2.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지금 보시면 라지인 한 개인데 라지비가 두 개란 소리는 지금 얘들은 또 상염색체니까 Y염색체 생각 안 해도 되죠. 이 D만 X염색체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A는 한 개인데 B가 두 개라고? 그럼 B가 이렇게 따로 두 개 있고 왜 하나는 복제됐는데 하나는 복제돼서 가닥인데 얘는 분체가 없고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얘가 있구나. 이해되세요? 그럼 A하고 F랑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핵상이 2인의 상태. 그리고 가닥 1, 한 개씩 1, 1이니까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오빠는. 이해되겠어요? D' 없죠? 그럼 뭐예요? DD예요. 자, 오빠 적을게요. 오빠 A, B, A, B 연관된 염색체. 여기는 A 프라임 B, 쌤 스타를 프라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염색체 DD인데 이거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 DD가 아니죠. 왜냐면 오빠는 남자니까 D는 한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옆에는 Y 염색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빠 남자니까요. D가 지금 X 염색체 있는 유전자니까. 됐죠? 자, 그럼 0이 갑니다. 우와, 0이 4 떴다, 얘들아, 4. 4 떴으면 여기지. 여기야. 이거밖에 없어, 4는. 4는 핵상 2n인데다가 동형접합인 거야. AA. 동형접합. 각각 다 분체가 있어서 4. 그럼 나머지 없는 거. B가 없으니까 B', B'. D' 없으니까 D, D. 0이는 쉽게 나와요. 그래서 0이는 A의 B' 또 똑같죠? A의 B' 그리고 여자니까 그죠? X형식이 두 개죠? D, D 이렇게. 그럼 잘 됐네. 이거 각각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한 개씩?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아버지도 여기 있을까요? A, B' 있어야 되고요. 엄마도 A, B'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두 개 다릅니다. 그럼 여기 다르니까 요 다른 게 각각 아빠 엄마한테 누구한테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 둘 어디로 갈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빠의 유전자형도 모르고 엄마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가면 엄마는 요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거. 그죠? 근데 이게 일단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탈락이네요. 동력접하면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라임이 무조건 있습니다. B 프라임이 일단 무조건 있어요. 얘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엄마한테 있었다 치면 이 엄마는 핵상이 N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엄마한테 있었다 치면 엄마는 이형접합이니까 두 번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남동생 한번 볼게요. 남동생은 이게 지금 오빠하고 비슷하죠. D''은 한 개인데 B는 두 개라고? 그 말은 B 두 개 각각 한 개인데 D'은 한 개죠. 얘는 Y니까요. 이렇게 돼 있겠죠. 맞습니까? D는 한 개 있고 BB는 한 개 있는 거니까 얘도
복제되기 전이에요. 핵상이 2n이. 그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없는 a는 a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있었던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남동생은 보세요. a 프라임 b고 여기도 a 프라임 b거든요. 그리고 얘는 d 프라임의 y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버지 y 있고요. 얘가 dd가 되려면 아버지가 d를 가져야 되고 엄마는 d도 있고 요 d 프라임 있으니까 d 프라임도 있으면 돼요. 엄마 d 이영접합이에요. 되죠? 자,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철수는 지금 엄마한테서 b를 받아야 돼요. 엄마한테서 b를 받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지금 여기 보시면 a 프라임 b, a 프라임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는 정상을 받았어요. 엄마는 뭘 바뀐 걸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일단은 이 두 개가 여기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b예요. 그럼 어쨌든 이 b 하나는 아버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요게 아버지한테 한 게 왔던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이게 원래 아니었어요. 딴 거였어요. 근데 바뀐 거야. 지금 여기 좀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보세요. A 프라임 B를 아빠가 가지고 있었고 A, B를 엄마가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거 줄 때 A가 뭘로 바뀌면 돼요? 그렇지. A가 A 프라임으로 바뀌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A가 A 프라임 바뀌면 다 맞아 들어가죠. 얘가 기억이고 니은이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이걸 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엄마의 유전자형이 A는 동력조합 B 이영접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탈락입니다. 즉 엄마는 핵상이 N인 즉 요 세 번째 단계에 묘사됐던 거예요. 핵상이 N이니까 나머지 쪽 하나가 A일 수도 있고 A 스타일 수도 있고 그 여지를 남겨놓은 거지. 그래서 엄마는 요 단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도 사실은 두 번째 단계였죠. 이 세 번째 조건만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 엄마는 지원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일 먼저 날아갔잖아요.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마의 세포는, 즉, 요 1세포는 핵상이 N인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기억은 A다. 맞죠? 방금 기억이 A가 A 프라임으로 바뀐 거니까. 요게 요로 올 때 요 A가 A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자, 아버지 보시면 D, 둘 중에 D 생식세포 가질 수 있죠. 그럼 아버지 정자에 이제 요 X는 자식은 딸내미겠네, 그지? 그리고 A 스타 B, A 스타 B 요거 오면 되죠. 이게 뭐야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요거 둘 중에 요거 오면 되죠. 그래서 요거 모두 갖는 정자 생식세포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탑이 5번이에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선생님은 이 엄마가 사실 세 가지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하나씩 다 지워지고 특히나 요 세포가 핵상이 N이라서 엄마의 유전자형이 A는 동력접합, B는 이형접합이었다는 거. 요거 찾는 게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오케이, 16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17번도 어렵습니다. 17번도 별 2개 칠게요. 17번도 어려운데요. 17번 이제 사람의 유전인데 얘도 연관이에요. 그죠? 보시면 얘는 연관은 아니구나. 연관 아니죠, 여러분? 아까 16번이 연관이었죠? 그 14, 16번이 연관이고 얘는 연관 아닙니다. 17번인데요. 17번은 일단은 뭐 별 2개 친 이유는 사람의 유전이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시 B, NG
편집을 좀 해야겠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도 별 2개 칠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R과 스몰 r, 라지 R과 스몰 r 완전 우성이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우리 14번에서 했던 불완전 유성 이런 건 아니고요. 됐죠? 어디 적을까요? 여기 적을까요? 가는 얘가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상염색체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E, F, G가 있는 거. 한 쌍인데 세 개네. 복대립 유전이죠. 복대립 유전입니다. 근데 표현형이 네 가지래요. 여러분들 뭐 떠오릅니까? ABO식 혈액형 떠올라요? 응? ABO식 혈액형이 얘들아 우열 관계가 이렇지 않나? 아이고, 이렇지 않니?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나오잖아. 즉 하나는 공동 우성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EG랑 EE가 같대요. 그러면 E가 G보다 세다는 거죠. 우성이라는 거지. FG랑 FF 같대. 이것도 F랑 G가 세다는 거야. 이 말은 G가 O고 EF가 AB에 모여야 되는 거야. 즉 얘들의 우열 관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표현형이 네 가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E하고 F 사이 우열 관계를 줘버리잖아요. 그럼 표현형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ABO의 묘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현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가가 이것만 보고 뭐 상인지 성인지 뭐 우열인지를 알 수는 없네요. 바로. 근데 이게 단서죠. 복잡합니다. 그죠? 1, 2, 5, 6의 라지 E의 상대량과 3, 4, 7, 8의 스몰 R의 상대량이 2분의 3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2분의 3이라면 4, 6도 되고 그죠? 뭐 더 가볼까요? 6, 9도 되죠? 맞죠? 2배, 3배. 뭐 이까지는 갈 수가 없지. 얘들아 이게 9가 나올 수 있나? 이게 두 개씩 해도 2, 4, 8인데 이건 절대 안 되네. 4, 6 아니면 2분의 3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1, 2, 3, 4의 나의 표현형, 그러니까 혈액형 같은 이거 복대립 유전 다 다르고 2, 6, 7, 9. 그러니까 이 위에가 다르고 2, 6, 7, 9뭐 희한하게 또 다르네요. 그죠? 3, 8은 이형제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그럼 가부터 할까요? 가가 이게 뭐가 유전병 유전자고 뭐가 뭔지 다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얘는 상염색체예요. 나는. 그럼 가는 상염색체일 수도 있고 성염색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자 여부 알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자 여부에서 모열, 자열, 여열, 부열. 그러니까 엄마가 열성 표현형 이면 자식이 열성 표현형인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게 얘가 유전병 유전자라면 엄마가 열성 표현형이면 아들이 열성 표현형 이거 없네요. 반대로 딸이 열성 표현형일 때 아빠 열성 표현형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반성 열성은 탈락입니다.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빠가 유전병일 때 딸이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 열성은 탈락이고요. 맞죠? 반성 우성은 될까요? 반성 우성은 이게 열이니까 반성 우성 유전이라면 열성이 정상이죠. 그럼 엄마가 정상일 때 아들이 정상이냐? 딸이 정상일 때 아빠가 정상이냐? 딸이 정상일 때 아빠가 정상이냐? 딸이 정상일 때 아빠가 정상. 되네요. 엄마 아들 정상.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성 우성도 될 수 있어요. 있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겠지? 그리고 상염색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밑에 걸 보고요. 그럼 자, 3, 4, 7, 8에서 자, 만약에 반성우성이라면요. 반성우성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X염색체상에 그러니까 라지 R 하나 Y 라지 R 스몰 Y 그리고 스몰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몰 R이 몇 개예요?
3개, 4개입니다. 4개. 요 4개. 가능하죠. 슬쩍 냄새가 좀 나네요. 될 수도 있죠. 그죠? 4개, 6개. 그리고 이게 이제 반성 우성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염색체라면, 상염색체 열성이면 4개가 넘어가요. 왜냐면 얘가 스몰알 여기 써볼까요? 스몰알 먹어가고요. 여기도 얘가 나오려고 하면 얘가 라지알 스몰알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 돼버려요. 그럼 스몰알 6개나 나와버려요. 6개. 6개 나올 수가 없잖아. 6구는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상염색체 열성 안 돼. 상염색체 우성으로 해볼까? 지우자. 자, 상염색체 열성은 안 됐습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상염색체 우성으로 하면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똑같이 몇 개 나와요? 6개 나와요.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어차피 걸린 놈 둘이 안 걸린 놈 둘이기 때문에 열성이든 우성이든 숫자는 6개 나온단 말이야. 그리하여 상염색체도 탈락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못 찾노네. 그래서 반성우성을 찾았습니다. 즉 너가 유전병이고 성염색체 있는 반성우성을 찾은 거예요. 6구가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너는 요래 가고 떡떡떡떡떡 떨림이 555 떡떡 다 나왔죠. 반성우성이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만 맞춰주면 돼요. 앞에 4개 나왔으니까 이미 6을 맞춰주는 거야. 이것도 아니지. 4, 6이니까. 자, 6을 맞춰주자. 그러면 라스 2가 6이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색을 조금 바꿔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자, 나 요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라즈 2가 6이나 나와야 돼요. 그럼 6이나 나오려고 하면 지금 조건이 많아요. 1, 2, 3, 4 다 다르고 2, 6, 7, 9 다르고 3, 8은 또 이영접합이란다. 하하. 자, 3하고 8이 이영접합이 나야 되는데 1, 2, 3, 4가 또 다 다르게 나오고. 이거 뭐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응? 그 다음에 2, 6, 7, 9 또 다 다르게 나와야 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중요한 거는 1, 2, 5, 6에서 라지 2가 좀 6개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2인 놈들이 2명은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2인 놈이 2명을 깔고 그럼 4개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2명이 2를 1개씩 가지면 6개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2, 6, 7, 9도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6에다가 이 2를 적는 순간 이 다양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2를 적고요. 그럼 여기에 다른 애를 그러면 요 자식 중에 한 놈도 2를 가지면 돼요. 그럼 요 놈이 2 하나 가지고 딴 거 가지면 되죠. 뭐 얘가 G를 가지든 F를 가지든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요 넷이서 달라야 되고 얘 넷이서 달라야 되거든요. 얘도 2하고 여기 있는 놈하고 똑같은 걸 가지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래요. 자,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지금 여기 EE 나왔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EF나 EG가 나와야 되고 얘들도 다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GG는 안 돼요. 누가 안 되냐면 3이나 8은 GG는 안 돼요. 맞죠? 왜? 3, 8은 이영접밖에 했어. 그럼 GG가 누구? 얘가 GG밖에 안 돼. 맞지? 얘가 GG 안 되고 얘는 이미 1을 먹었으니까 너가 GG인 거야. 혈액형으로 따지면 O형인 거죠. O. 됐나? 그럼 E 하나 먹었잖아. 그럼 E 안 먹은 게 누구야? F죠, F. 맞잖아. F 가진 놈이지. 얘가 FF만 안 되지. 또 이영접합이니까 FO. O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혈액형하고 묶여버렸네요. FG죠, G. FG. 제일 핫발이 G. 선생님 자꾸 여기를 ABO로 생각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FG. 됐습니까? 자, 그럼 8도 이영접합이니까 FG.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7은 3, 4,
칠판 달 필요 없네. 아, 그럼 얘 자동으로 얘들아. E 돼 있고 FG G시니까 얘 EFJ. 그럼 얘도 EF겠네. 3, 6, 7, 9 달라야 되지. 그럼 EF, FG 얘를 2679가 달라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2679가 달라야 되니까 7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FG로 깔면 얘를 FG로 깔고 EF, FG, EE 그럼 여기가 GG가 안 나오죠. 그럼 여기를 GG를 까는 거예요. 맞죠? 지금 2679가 다르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2679가 다르게 나오려면 얘를 GG로 깔고 얘들 둘이 해서 EG, FG. 근데 여기 EE가 있으니까요. EG 말고 F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E 표현형, EF 표현형, F 표현형, G 표현형. 4개 다 다르고. 얘를 내도 다 다르고. 됩니까? 그러고 아까 여기 줬던 그 2679 다르고 1, 2, 3, 4 다 맞아 들어가죠? 오케이 맞네요. 요거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처음에 이제 풀 때 얘가 6개를 가져야 되니까 일단 이 E를 2명이나 깔았습니다. 깔고 나머지 이제 EG냐 EF냐를 고려했는데 사실 얘 3이랑 8이 또 이영접합이란 걸 보고 FG, FG, GG 해서 여기는 이제 EF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게 다른 조건으로 하면 계속 안 맞아서 계속 지우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딱 들어맞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까요 이제? 다 됐죠? 가의 유전자형은 상염색지 있다. 아까 반성 우성이 있습니다. 성염색지 있고요. 7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령접합이다. 7의 나가 지금 이거죠. GG 동령접합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 가와 나의 표현형이 8과 같을 확률. 8 같은 경우 보시면 요겁니다. 가 걸렸고 FG거든요. 그러면 9의 동생이니까 밑에 거부터 합시다. 어차피 성상 다르니까 따라하면 되죠. EFGG 나와서 FG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나 2분의 1 곱하기 가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지만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얘랑 얘가 만나서 이거 표현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 유전병 걸릴 확률 라지알 2개 21되고 얘도 2분의 1이네요. 그럼 답은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요 조건을 보고요. 요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2분의 3, 4분의 6, 8분의 9 중에 6분의 9 중에 9는 제끼고 4분의 6이란 걸 찾아내고 그래서 상염색조도 안 된다는 거. 반성우성 찾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좀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표현형을 유전형을 찾는 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반복을 해야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두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표가는 종사의 상호작용. 이건 쉽죠, 여러분. 이런 거. 경쟁, 상리, 고생. 경제는 무조건 하나 손해예요. 손해에 있는 얘가 경쟁이야. 상리, 공생은 둘 다 이익이야. 그지? 한 놈 손해면 한 놈 이익이죠. 경쟁에서 이긴 놈 이익이잖아요. 그럼 둘 다 손해다. 둘 다 이익이잖아. 나의 상호작용 뭐야? 산호와 함께 산 조류는 산호에게서 산소 먹이고 얘 윈윈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자, 산호와 조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상리공생 이거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간의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야. 그지? 그래서 개체군 간이란 말은 얘들 둘이 서로 개체군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종이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2번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해서 정리할게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쭉 불러봐요. 이런 거 나와야지. 텃세, 순위제, 리더제, 그지?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야. 얘는 개체군 내. 그럼 이렇게 하는 애들끼리는 같은 개체군이란 소리야. 같은 종이란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혹은 뭐 군집 내 상호작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간입니다. 간. 서로 다른 개체군이에요. 여기가 이제 경쟁. 그지? 그 다음에 뭐 포식과 피식. 그 다음에 뭐 방금 봤던 상리공생이나 편리공생. 그 다음에 뭐 기생 이런 것들이죠. 맞죠? 이런 게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종이 다르다. 개체군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19번입니다. 자, 19번은 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 감수분열 기본입니다. D는 지금 동면접합을 줬습니다. 됐죠? 쭉 갑니다. 기니디 합비 4가 나온다네요. 자, 여러분들 요 복제대 요 0 나왔네 0. 0 나왔다는 거는 이건 핵상이 무조건 N이잖아 N. 그지? 1, 2 1, 2 D가 2래. D는 2인데 B는 1이래. 얘는 1개인데 얘는 2이래. 그럼 1개, 1개, 1개 있는 얘가 여기 1번이죠. 1번. 바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B 1개인데 D 2개. 복제되기 전. 그럼 A도 1개죠. 1개. 그리고 여기서 1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2배 돼야 되죠. 2배 되는 것도 있어요. 1, 1, 2니까 2, 2, 4.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2, 2, 4 하면 2, 4 하면 이미 6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얘를 2, 2, 4. 그죠? 그래서 얘가 2. 너무 쉬운 거 얘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나왔네. 2 나오는 게 요 세 번째 아이가 복제된 거. 그죠? 얘가 세 번째야. 그럼 A가 일로 왔어. 지금 여기 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중에 라지 A가 일로 온 거야. 그럼 스몰 1로 갔겠지? 맞나?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봐. 얘 B도 얘가 지금 어차피 얘도 4, 얘가 4잖아. 3하고 4가 같은 라인이거든. 이 라지 B가 없어. 그럼 여기 스몰 B가 왔다는 소리야. 라지 B 일로 가고 D는 한 개씩 오죠. 대체 그럼 똑같이 없어야 돼. 그죠? 합이 4라네. 얘는 얼마니? 2니까 당연히 2지. D 왔잖아. 복제된 거잖아 얘는. 내가 지금 유전자만 적었지만 복제된 거잖아 여기는. 가닥이 2개인 거지. 됐죠? 가는 2이다. 가 2 맞죠? 니은은 2다. 맞죠? 됐습니까? 아이, 죄송해요. 디귿이네요. 와이카노. 얘가 니은이죠. 기인 이디죠. 그죠? 0이 돼요. 틀렸고요. 세포 한 개당 스몰 A 상대량. 다와 라가 같다. 다 1. 스몰 A 얼마예요? 한 개죠. 한 개. 여기 한 개입니다. 라는 라 어디에요? 4죠. 여기. 여기 스몰 A 없습니다. 없어. 스몰 A 이쪽으로 갔어요. 옆으로. 이쪽은 라지 A밖에 없어요. 그죠? 라지 A가 한 개이기 때문에 스몰 A는 0이 돼요. 같지 않아요. 1번.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감수분열 기본 개념이에요. 그죠? 감수분열 기본 개념이고 여러분 만약에 19번을 못 풀었다? 좀 심각합니다. 감수분열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비분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감수분열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19번을 모르는 학생은 감수분열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적으로도 있잖아요. 유전을 하려면 생식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생식을 해가 자손을 낳아 유전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생식하려고 하면 생식세포 만들어야 돼요. 감수분열해서 생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전할 때 가게도 뭐 아까 우리 염색체 나누어지고 그 전부 다 감수분열이 배경 지식이에요. 백그라운드 지금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 잘하려면 감수분열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감수분열 강조하는데 감수분열을 마스터 해놓지 않으면 유전도 안 되고요. 뒤에 비분리도 안 돼요. 이거 비분리도 안 돼요 이게. 우리 이번에 비분리도 안 났잖아 지금. 비분리도 어렵거든. 비분리는 감수분열의 응용이에요. 응용. 기본적인 감수분열이 돼야 거기서 응용해서 비분리 돼가지고 여기로 가니 안 가니 이런 경우를 고려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감수분열 더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먹이 섭취량이 동물종 A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시기 태어난 A의 수컷 개체와 200마리 중에 100마리를 A, B로 나눕니다. 자, A에는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고요. B에는 먹이를 제한했답니다. 자, 근데 한 개체당 먹이 섭취량이 A가 B보다 많다. 됐네요.
자, 생존 개체수 조사합니다. 실험 결과 보시면 그림은 A와 B에서 시간에 따른 A의 그 생존, 그러니까 이 야들의 생존 개체수를 나타내는데 시간에 따라서 생존하는 개체수가 A가 더 빨리 주네요. 왜냐하면 A에는 좀 충분한 양의 먹이를 줬지만 한 개체당 먹이 섭취량이 A가 좀 많아가지고 A 인마들이 좀 집단 A가 이제 많이 먹은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보기 보세요. 자,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는 여러분 조작변이 뭐예요? 조작변이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달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에는 충분한 양의 먹이를 주고 B는 먹이를 제한했으니까 그죠? 먹이의 어떤 그 먹이양이라고 하나? 그런 어떤 먹이 섭취량 이게 조작변이고 생존한 개체수는 생존 개체수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조사하니까 이게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이거는 종속변이에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 이거는 일단은 내용이죠. 여기 이제 묶어냈네요. 자, 구간 1에서 사망한 A겠죠. 여러분 이게 생존수니까 이 생존수가 급격하게 주는 게 사망한 수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맞죠? A는 구간 1에서 이만큼 줄었는데 B는 얼마 안 줄었네요. A가 B보다 사망한 개체수 많죠. 됐습니까? 자, 각 집단에서 A의 생존 개체수가 50마리가 되는데 걸린 시간. 이런 거 그냥 자료 해석 문제예요. 야, 50마리 걸리는데 A는 시간이 이만큼 들었고 B는 이만큼 들었네. 이거 뭐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아이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가 아니라 A가 더 짧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전형적인 자료 해석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육모 해설 강의를 마쳤고요. 흥분의 전도 어려운 문제나 비분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수능에 나올 난이도보다는 조금 쉬웠다고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습의 공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재수생에 비해서 재학생이 많이 불리해서 평가원이 좀 쉽게 낸 게 아니냐 막 이런 추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특히 생명과학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전 어려운 문제 여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100%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딱 키워놓으면 3등급 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 2등급 이상, 2등급에서 좀 상위권 그 정도 나오는 학생이 돼야 나는 좀 개념 학습이 제일 돼 있구나. 나 개념은 다 돼 있구나.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시간 단축하고 어려운 문제 빨리 푸는 스킬 연습하는 거지. 그게 안 되고 개념도 안 되고 막 하는데 자꾸 막 옆에 친구 따라서 어려운 문제 풀고 생명과학에 꽂힌 유전 아이가 하면서 유전만 풀고 이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피드백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9월에는 좀 더 나은 그리고 최종의 수능에서 여러분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